또 멈추면 얘기 꼭 해줘요. 보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통합 1번하고 6번 할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주제통합을 마지막으로 해서 독서 수업은 당분간은 좀 멈출게. 알겠지? 그리고 숙제도 이제 다른데 풀라는 숙제는 안 나갈 거예요. 볼까? 나도 필까? 오케이. 보자. 1문단 가자. 근데 이 사회지문이 주제통합은 길어 보이는 거지. 짧은 지문 2개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불친절할 때가 많아. 이 정보가 얘들아, 정보가 많은 것보다 정보가 적은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우리한테 예를 안 줘. 예도 안 주고, 특히 법지문에서 사례 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 너무 머리 아파지거든. 그래서 이 법지문에 이제 사례 제시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비슷한 계열을 생각하면서 풀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1문단부터 가자. 법, 윤리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얘들아 잘 봐.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대. 괄호 1번 읽을게요. 법 규범은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이런 것도 패스하고 읽자. 그럼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를 빼고 읽으면 밑줄 친 데만 읽어볼게요. 법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법이라고만 할게, 얘들아. 알겠지? 법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가 지금 1번 괄호지. 근데 지금 2번 괄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왔어.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내가 밑줄 친 데만 읽어보면 뭔가 순서를 우리가 좀 정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제가 왜 지금 왔지? 3명. 보자. 다시 할게요. 그럼 봐봐. 밑줄 친 데만 읽어보면 법 규범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근거가 되고,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얘들아, 마지막 밑줄 친 데를 읽으면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위에서 나왔는데, 요거 선생님이 순서를 좀 적어볼게, 얘들아. 지금 법 규범이 있고, 이 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요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요 중간에 이걸 헷갈리면 안 되고, 딱 기둥을 좀 잘 잡아야 돼. 법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누가 뭐 한대? 법관이 뭐 한대요? 뭔가를 판단한대잖아.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뭐가 된대? 근거가 된대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이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어떤 것은 해석을 해야만 하고 어떤 것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읽으면 훨씬 쉽게 해놨어. 지금 문단 구조 자체가, 문단 구조 내가 거꾸로 읽어볼게. 밑줄 친 것들 봐봐.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이 필요해. 이 법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법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문단을 거꾸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국어 지문을 좀 읽다 보면은 순서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이유에 대해 자꾸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법을 근거로 삼아서 법관이 뭔가를 판단한대. 근데 그거에는 이 법을 판단할 때 해석이 필요한 게 있고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대. 이거 이해한 다음에 여기 1번 가로 다시 읽어볼게요. 법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돼야 돼. 자, 2번 가로 읽어볼게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그럼 얘들아 봐봐. 처음에 1번에서 우리가 이거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 해놓고 여기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지. 무슨 법? 실정법. 요걸 이제 2번째 가로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을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야, 얘들아. 앞에 봐. 해석을 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걸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거꾸로 표시해놨죠. 이해됩니까? 자, 괄호 2번 다시 그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물론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3개월, 1,000만 원 등이다. 거의 숫자네, 그지?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어디에 간다? 감옥에 간다. 근데 3년을 간다. 요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를테면 그럼 얘들아 도둑질을 했어? 오케이 감옥에 가 3년 땅땅땅.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자,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지.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 서현이가 너무 3일 동안 굶어가지고 근데 이건 좀 덜 불쌍하니까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 생계형 도둑질. 예를 들면 애기 분유를 훔치다가 걸렸다든지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응? 응?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하면 3년 감옥에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이 도둑질에 대한 정의. 이해돼요? 또는 어떤 여자가 이걸 나오고 훔치다가 아직 훔치지 못했어. 집에 못 갖고 갔어. 미수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해석을 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의 이념에 대해서 잘 실현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야 된대.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 안정성, 목적성, 그리고 타당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돼야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인 타당성의 이념과 저촉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했던 얘기 아니에요, 얘들아? 원래 정해져 있어. 도둑질하면은 3년 꽝꽝. 그래서 다현이가 도둑질했어. 쟤는 3년 갔어. 근데 서연이가 도둑질했어. 근데 쟤는 3년 안 가고 집행유예 받았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얘들아? 법의 안정성을 실현하지 못한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뭘 실현한 거야,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생각한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원래 정해놨어. 이렇게 해야만 법은 안정적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도 둘 다 도둑질을 했는데 얘는 3년 가고 얘는 집행유예 받았단 말이야. 이거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 그럼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밑에 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노란 색깔 읽어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은 법의 안정성을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법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누가 더 크다? 안정성이 있었고 타당성이 있었지. 누가 더 커야 된다?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잘 지켜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해석에 의해서 가끔 안 갈 때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그지? 하지만 그 안 가는 사유도 여기에는 저촉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힘들게 괄호 부분에서 꼭 뒤집어서 표현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지? 그런 걸 우리가 뒤집어서 표현한 걸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해서 괄호 뒤에 바로 노란 색깔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3문단. 그렇다면 법 실정법의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얘들 잘 봐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해석이라는 건 뭐야? 법 이념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에 저촉돼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3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어이? 색깔이 바뀌었어. 분홍색. 실정법의 해석 목표는 이라고 얘기했죠. 해석의 목표라는 말이 나왔다. 해석을 하는 것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번에는요. 해석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실정법 제정 당시에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해석 목표가 두 가지로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법을 만들 당시, 제정 당시에 입법자가 이 법을 만든 의도는 뭐냐 이거지. 두 번째는 뭐야? 이거 만들어질 당시 말고 적용되는 뭐라고?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약간 조금 너희가 이해 가고자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게 있지.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촉법소년 아니야? 그치? 지금 몇 살이라고? 대충 합시다. 12살이라고 칩시다. 자, 12살이 촉법소년의 나이다 라고 정한 때는 언제야? 한 처음에 60년대라고 하자.
그 당시는 1960년대야. 근데 지금 몇 년이니? 2026년이죠. 그럼 2026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거지. 왜? 2025년에. 아니, 근데 2026년에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니네도 종종 그럴걸? 왜냐면 수특이 2026년이야. 내가 그래서 그래, 얘들아. 내가 무슨, 뭘 자료를 찾잖아. 그럼 무조건 2026을 친단 말이야. 와, 씨. 내가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입학한 연도잖아. 근데 그때 저희 대학생이잖아요. 아니, 연도가, 입학 연도잖아, 니네가. 너희 06학번이잖아. 잠깐만. 아, 뭐지? 우리 끊고 다시. 우리, 아니, 안 끊어. 2026이니까, 26학번이구나. 26학번이니까. 26학번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인가. 그런, 가라고. 진짜. 그만해.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거야. 아니, 촉법소년 정한 게 언제야? 진짜 옛날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목표가 이 제정 당시의 의미에 맞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용 시점 2025년에 맞게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게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해석의 목표가 이렇게 둬야 된다, 이렇게 둬야 된다가 의견이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이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다.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인 해석 방법과는 좀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석의 목표. 어쨌든 입법자의 의도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네. 자, 해석의 목표는 이 두 개로 의견이 좀 갈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애초에 어떤 의도로 이 법을 만들었냐는 거야.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해석 방법.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석 목표라면 이 해석은 뭐다, 얘들아?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거래요. 자, 계속해 볼게.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요. 1번 물리 해석. 얘들아, 지금 물리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놨죠? 해석이 필요 없는 거. 자, 해석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 뭐래요? 물리적인 해석이 있고, 자, 물리적인 해석은 뭐다? 그냥 단어, 문장, 국어, 어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래요. 자, 두 번째, 체계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거 노란색만 좀 읽을게, 얘들아. 체계적인 해석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해서 파악하는 거. 얘들아, 정리해볼까요? 물리적인 해석은 뭐예요? 국어, 어법에 맞게 해석하는 거래. 두 번째, 체계적인 해석이 나왔어. 체계적인 해석은 비슷한 조항을 뭐한다?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막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제 몇 항 몇 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반박하는 의견 아닙니다. 몇 조에 따르면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거 갖고 와서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얘들아. 계속 비교해서 파악하는 거 뒤에 읽겠습니다. 비교 대상에는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의 조문들도 포함이 된다. 이들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 역사적 해석이 있대요. 이건 뭐냐? 입법할 당시에 뭐한 거? 논의된 거 다 끌어와서 원래 이 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건 뭐야? 결국에는 입법자의 의도, 해석의 목표에 맞게 우리가 법을 조항을 적용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네 번째, 목적. 다 필요 없고 이 법을 만들 당시에 이제 목적. 여기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 여기에 맞게 이걸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그냥 목적.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라는 거. 자, 총 4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4가지가 나오면은 좀 불안하지.
이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나? 라고 하기엔 근데 문단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럼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죠. 자, 5번 읽어볼까요? 5문단.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해석 방법들 사이의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되는데 순서 그럼 정신 차리고 읽어야겠죠?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는 법조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그때 2번부터 4번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얘들아 순서는 정해졌어. 압도적으로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1순위야 얘들아.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해줬다.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없다. 이에 대해서가 뭐예요? 앞에 봐. 이에 대해서가 뭐야? 이거 먼저 하고 이거 안 될 때 나머지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물리 해석 외에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해됐어요? 아, 결론적으로 여기 순서는 정해주지 않았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가 먼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로만 할 수 있는 거 빨리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246페이지에 1번 가겠습니다. 이런 거 땡큐지. 왜? 나 이렇게 지금 아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땡큐. 자, 1번에 1 읽어볼까요? 법과 다른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얘들아, 차이점은 알겠지? 공통점 있나? 내가 여기 맞다라고 해놨는데 1문단 갈까요? 1문단의 제일 첫 번째 줄. 법, 윤리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건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뭐예요? 괄호 1번부터. 이해됐나요? 자, 공통점 차이점이 다 있었고요. 자, 2번 읽어볼게요. 법의 해석과 이념 간의 관련성. 아, 오케이. 법의 이념과 해석, 요거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해석 방법, 해석 목표, 의미를 소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요건 답은 안 나왔고. 자, 2번. 가만 물어보니까 빨리 해치워야 되겠네요. 자, 보자. 실정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어떤 유형이든 야, 국회 아니고 대통령도 있다 그랬잖아, 아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관이 실정법을 적용하려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전부에 대한 해석을 거쳐야 된다. 아니지. 아까 전에 우리가 3년, 1000만원 이런 거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석 목표에서 입법자의 의도. 앞에 봐요. 오호. 입법자. 해석 당시에 입법자의 의도. 입법 당시 논의된 거, 맞죠? 입법 당시에 논의됐던,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건 역사적 해석이 맞네요.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갑니다. 대법원은 물리 해석과 다른 해석 방법들 중에, 봐봐, 이거 방금 나오잖아, 얘들아. 이거 아니지. 얘네랑 얘를 섞으면 안 되지. 얘는 따로 일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갈게요. 대법원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실정법의 조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방법이 있으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맞습니다, 얘들아. 3번 못 풀고요. 4, 5번도 나중에 못 풀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나로 들어갈 거야. 근데 나 읽어볼게요.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를 사람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뉘어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 공통점 빨리 잡아내야겠지, 얘들아?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만들어내는 거. 변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 얘들아, 위조와 변조의 공통점이었네요. 둘 다 권한이 없다라는 거. 이미 작성된 문서. 아, 차이점은 나왔어. 위조는 뭐야? 아예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변조는 왜? 이미 있는 거에서 일부를 고쳐낸다라는 거죠. 허위 작성은요. 요게 다르네. 권한이 있는 애가 하는 거네. 그지? 그런데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아하, 요 얘들아 뭐 몇 개가 나왔지?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요렇게 할게요. 요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일부러 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통장에 얼마라고 찍혀있어, 서연아. 7,000원? 자, 이렇게 하자. 내가 통장에 7,000원이 있어. 근데 서연이가 그냥 내가 지금부터 돈을 좀 아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공을 3개를 더 붙여봐야겠어. 700만 원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통장, 우리는 물론 요즘에 종이 안 쓰지만 통장 왜 받아놓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7,000원 써있는데 거기다가 공을 몇 개를 더 붙이는 거야, 혼자. 이거 뭐, 이거 뭐 한 거야, 얘들아?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방에 딱 붙여놨어. 내가 이걸 이렇게 공 3개를 더 붙이리라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정해놨어. 근데 그렇다고 처벌받아? 아니잖아, 얘들아. 왜? 일부러는 했는데 이거 어디 공공기관에 가서 사용할 목적은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소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이 문단으로 갈게요.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바뀐다. 얘들아, 우리가 분홍색만 먼저 읽을게요. 공문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권한이 있고요.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모두 처벌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좀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하늘색 읽어볼까요? 사문서는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지고 위조, 변조만 처벌된다. 하지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전제해야 돼. 이건 무슨 소리야? 얘들아, 지금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요거 형광펜 있죠? 요 형광펜이 물결친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뒤집어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봐. 해악을 끼치는 건 처벌을 받겠네. 이해됐어요? 그 물결 표시 읽어볼까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는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기억이 공문서였나요? 그 다음에 사문서였나요? 얘는 얘 다 처벌받아. 근데 얘는 얘랑 얘만 처벌을 받아.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할 때에는 처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정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놓은 거잖아. 근데 얘는 뭔가 조건이 더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갖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만한 선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 3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자기록으로, 아하, 얘기가 바뀌었어.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됐대. 맞죠? 나 같은 경우에도 집에 통장이 있긴 해. 처음에 통장이 만들 땐 종이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그러지 않아요, 니네도?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신설되었대. 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여기 위에 내용이 다 뭐에 관한 거였지? 문서에 대한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종이보다 뭘 더 많이 써요? 전자기록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기록이 문서에 해당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기록에 대한 법을 신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전자기록을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 규정이 되었는데,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는데, 앞에 봐. 아까 전에 이거는 주체에 따라서,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눠졌고, 뭐 어쩔 땐 처벌하고 어쩔 땐 처벌 안 하고,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처벌 범위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공문서든 사문서든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됐어요? 공문서든 사문서든 차이를 두지 않고요. 위작, 변작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위는 위로된다. 미안해, 선생님 글씨가 너무 거지 같네요. 위는 위조고 변은 변조라고 봤을 때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지. 그럼 허위 작성은?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오케이. 전자기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물결친 데까지는 문서였고요. 지금 아래는 뭐예요? 전자기록이야. 주체는 일단 나만 피하면 돼. 봤지? 잡으려고 노력 안 하는 거. 묻을까봐. 근데 꼭 수업하고 나면 엄청 새카매져 있다? 이거 막 이렇게 지워가지고. 자, 어쨌든 전자문서는요. 문서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었대.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작과 변작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그럼 뭐지? 허작은 없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럼 뭐지? 라는 궁금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상호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된다까지 읽었고요. 이제 4번 읽을게요. 4문단. 이 조문에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이냐? 드디어 얘기하네. 위작의 의미가 뭐냐? 자, 앞에 보세요. 위작, 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말풀이를 아는 순간 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책에서는 얘만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위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위작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의견은
위조와 허위 작성. 아하! 위조와 허위 작성. 그래서 위작이었구나. 그럼 얘들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얘도 그냥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작이 뭐냐? 이제 여기서 다수의 의견은 뭐다?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이다. 그러니까 요게 위작이다. 그럼 얘까지 처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다수의 의견은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 읽겠습니다. 가.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이 힘들지. 그 물리적 해석이 힘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앞에 봐.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주제통합이야. 우리 그동안 주제통합이요. 너무 윗문단, 아랫문단 따로 노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쓱 어떻게 됐어? 우리 여기까지는 어디의 의견이었더라? 여기까지는 가의 내용 아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야 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얘네가 이 위작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은 체계적인 해석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갑자기 가의 내용으로 쓱 연결이 되는. 이해됐어? 이래야 주제통합이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만약 위작과 위조를 똑같이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서 소수는요,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았대. 응? 잠깐만 있어봐. 소수 의견 써볼까요? 얘는 자, 체계적인 해석이었고요. 지금 소수의 의견 가볼게요. 소수의 의미는 잠깐만 위작 이퀄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니? 딱 봐도.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주황색. 소수는요. 위작이 위조와 같은 의미. 그럼 뭐야? 아까 우리 회색 애들이 말한 문제점이 바로 생기는 거지. 야, 그럼 허위 작성 처벌 안 받는 거야? 요 문제. 자, 괄호 부분 읽을게요. 전자기록의 조작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는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따라야 되는데, 잠깐만, 그럼 얘네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 아하, 그때 논의된 걸 따르면 공적인 거 말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 아까 전에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랑 내용이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로 갈 건데 사실은 지문 자체는 좀 만족스러웠어. 왜냐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슬쩍 어디에 내용을 끼워왔어요? 여기. 가의 내용을 끼워서 우리가 읽었어야 됐단 말이야. 나를 읽는데 가의 내용을 끌고 왔단 말이지.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문제가 이걸 섞지 못한 것 같아. 잘 섞지는. 따로 놀아 문제 선지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했었죠. 선지 볼게요 얘들아. 1번 가겠습니다. 나는 문서에 관한 범죄 유형을 범죄 행위에 따라 맞지? 범죄 행위가 뭐였어요?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요거였죠? 오케이. 자, 5번 읽어볼게요.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 처벌의 범위가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3문단에 써있잖아 얘들아. 전자기록은요. 우리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문서는 주체에 따라서 뭔가 달랐거든? 하지만 전자기록은 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3문단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쉽게 5번이라고 정답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 얘들아 이거 풀이할 때 빨간색은 우리 가로 풀이한 거고요. 파란색은 나로 풀이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가볼까요 얘들아? 공문서, 사문서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말고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얘들아 잘 봐봐. 기억의 위조는 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는 자?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상위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든 니은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허위 작성. 근데 그렇게 웃었어야만 됐어, 서연아? 더듬을 수도 있지. 자, 허위 작성은 법률로 정해진 작성의 주체만 이해돼요? 허위 작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기억만 읽을까요? 공적 주체라고 했고, 니은과 달리 맞죠?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목적 없이, 그러니까 목적, 사용목적, 아까 그랬잖아. 서연이가 방에 붙여놓는 거. 그거 처벌 안 받는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위작, 야, 이거 너무 쉬웠지, 답이. 앞에 봐. 위작, 변작이라는 말은 문서에 썼던 말이야? 전자기록에 썼던 말이야?
전자기록에 썼단 말이야. 이거를 여기다 갖다 매칭시키면 안 되지. 그냥 단순 매칭에 불과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선지 자체는 내가 조금 어렵다고 뭐 느낀 사람이 있었었다면 그래도 답 자체는 어때요? 그냥 단순 매칭. 이러니까 국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4번은 맨 나중에, 그냥 이건 답만 빨리 갈게요, 얘들아. 가의 이유잖아, 얘들아. 가가 뭐였지? 똑바로 하고 가자, 가.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이 안 되니까 체계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얘들아? 4번. 물리 해석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을 때 앞에 봐. 2, 3, 4번을 해야 돼.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좀 쉬워서. 자, 우리한테 커다란 문제가 하나 남아있으니까요. 5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 좀 힘들겠다. 그치? 기운 빠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애써서 주제 통합을 읽었는데 이 복이 뭐지? 거의 한 문도 안 나와있어. 그치? 자, 읽어볼게요.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야, 얘들아. 5조에는 같은 법 4조에 규정된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대주택인 X 아파트 중에 한 채를 배정받을 수 있고 10년을 거주하면 배정받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얘들아, 4조의 요건이 뭐야? 10년 거주해야 되고요. 주택을 분양받아야 돼. 이해됐어? 요 두 가지를 해야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어, 고령자가.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문단. 근데 4조에 고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X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10년 이상 거주한 갑이여 분양 신청을 했어. 근데 관리기관이 을이 갑에 대한 분양을 거절했대. 이 법 5조에 의한 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차인으로서 배정 신청을 한 후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한 세무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대. 7조가 등장했네. 7조 읽어볼까? 이 아파트에 대한 배정 신청과 임대차 체결을 누가 했다고? 병이 했대, 얘들아. 자, 실제로 산 사람은 누구지? 갑. 근데 누구 명이라고 이게 지금? 병의 명의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네. 당시 갑의 몸이 불편해서 갑의 지인으로서 4조에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병이 갑의 입주를 전제로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 이걸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봐. 그럼 얘들아, 이해가 팍팍 돼. 너무 안쓰럽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세무법 1조가 등장하네.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은 한정된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갖춘 고령자 중 그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래서 세무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하면, 얘들아,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봐야 되지.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타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내용이 다행히 있었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별법 6조에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은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명의로 신청되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갑이 실제로 거주했으면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주황색이든 요 회색이든 둘 다 지금 갑한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해결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회색깔 왜 선생님이 회색 쳐놨냐면 잘 봐. 우리가 역사적 해석은 주황색이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여기 회색은 뭐였지? 체계적 해석이었지. 앞에 봐요. 체계적 해석은 뭐였지? 비슷한 것들을 비교한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다 공통점이 세모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였는 줄 알아요? 회색 파트가? 별법이야. 별. 비슷한 다른 법을 갖고 와버린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 해석이라고 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좀 퉁쳐서 읽는 것도 방법이야, 얘들아. 결론적으로 뭐다. 역사적 해석이든 체계적 해석이든 지금 둘 다 갑이 이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대법원이 가장 먼저 적용하는 해석 방법이 뭐지? 물리적 해석 방법이죠. 물리적 해석 방법. 얘들아, 글로만 읽으면 이 사람 자격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7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말이겠죠.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작의 의미가 문제된, 잠깐만, 이거 봐봐라. 위작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뭐야, 갑자기 나의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잘 읽어봐. 위작의 의미가 문제된 대법원의 다수의 의견이 사용한 해석 방법. 그럼 그냥 이거 무슨 해석 방법이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 다수는 여기네. 체계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읽으면 끝났던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선지는요. 나의 지식과 가의 지식을 약간 같이 어우러져서 판단하는 선지니? 아니지. 그냥 뭐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 가의 해석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잖아, 얘들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읽어요?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자격이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봐봐. 실정법의 해석 목표가 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 얘들아 봐봐. 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가 뭐야? 분홍색 써있지. 고령자의 주거복지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앞에 봐요.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기로 했어. 그럼 이제 논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건을 정해야 돼. 첫 번째, 부모가 없어야 돼. 두 번째, 뭐 자녀가 성인이면 안 돼. 자, 세 번째, 집이 없어야 돼. 뭐 이런 경우들을 좀 정해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떤 애가 고아로 자랐어. 고아로 자라서 성인이 됐어. 근데 집이 없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에도 해당이 되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거에도 해당이 돼. 근데 난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데, 호적에는 아빠가 살아있어. 아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돈을 받을 수 없지. 하지만 이 요건을 정한 이 법의 의도 자체가 뭐냐 이거야. 이런 불쌍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결국 요거에 의하면 걔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 잘 봐. 실정법의 해석 목표가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뭐야? 고령자의 주거복지야. 그럼 갑은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이 복지를 받아야 되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겠죠. 자, 5번도 갈게요. 얘들아, 5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해석 방법에 따르면. 야, 이거 말을 진짜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얘네 의견에 따르면, 얘네 의견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해석이든 체계적 해석이든 갑은 배정받을 수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읽었으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5번 선지가 약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아니었어. 얘네 의견은 바로 얘네였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결국 어떤 주제통합의 지문으로서는 어떤 의미는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지 자체는 따로 놀고 있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통합이라고 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쫄지도 않았으면 좋겠네. 왜? 뭐 문제 있어?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 자꾸 카메라를 쳐다봐. 뭐 문제 생긴 것처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서 지문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잠시 좀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네, 서연아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아, 상관없어요. 녹화는